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소중한 손주를 품에 안게 된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비해 가장 빨리 할머니가 되었어요. 아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도 아이를 빨리 낳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남들보다 빨리 할머니가 된 이유는 남들보다 빨리 엄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아이를 가졌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대학을 안 가는 여자들이 더 많았죠. 대학을 안 간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간다, 안 간다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또 대학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여자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없었던 저는 제 한 몸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찼거든요. 성인이 되면 당장 먹고 살 걸 걱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었겠어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돈도 안 되는 공부라니 어불성설이었죠. 그래도 중학교 때 은사님을 만나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래도, 네 상황이 이래도 배움을 놓아서는 안 된다. 배움의 깊이가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참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나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 고등학교고 뭐고 빨리 일이나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말에 선생님은 자기가 생활비도 보태줄 테니 학교를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도 교사였기에 모든 걸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덕에 제 학생 시절이 너무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선생님은 저를 집으로 자주 데려가셔서 선생님의 자식들과 함께 밥을 먹이시고 때가 되면 옷도 지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들었지만 당시에 저는 많이 꼬여 있었어요. 이유 없는 호의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보니 선생님의 보살핌을 저도 모르게 의심했죠. 주시는 대로 감사하다 해야 하는데 왜 이걸 나한테 주지?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진 않았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한다고 하긴 했었지만 사실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은 나이였고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는 살 수 있었으니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 덕에 저는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대학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선생님은 성적이 아쉬우니 대학에 원서라도 내보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잔뜩 꼬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대학에 가면 대학 등록금은 누가 내줘? 생활비는? 대학 가면 여자애들 옷도 사고 화장도 하고 미팅도 하러 간다는데 나는 그런 돈이 없어. 그러면 남들 그러고 다닐 때 나는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선생님은 이런 것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무조건적인 호의는 아니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언젠간 꼭 갚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한 호의를 받으면 앞으로 갚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대학은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선생님께 더 이상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것과 현실적인 이유, 이것을 아우르는 이유는 자존심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1차적으로 자존심이 상했고 나와 같은 나이의 여자아이들이 나는 상상도 못할 삶을 살아가는 걸 두 눈으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질투났고 그런 것에 질투를 하는 저 자신을 보며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저를 설득하시는 선생님을 피해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선생님에게 받았던 것들을 적어놓은 수첩이 있었는데
그것을 편지지에 고스란히 옮겨 적고 몰래 떠났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찾으셨겠지만 그 당시 제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떠나서 죄송합니다. 앞에 적어놓은 은혜는 꼭 갚을 테니 기다려주세요.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당시 선생님의 나이를 훌쩍 넘은 이 나이가 되어보니 선생님의 마음이 상상이 됩니다. 선생님은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어른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따뜻한 손길을 의심하고 보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선생님의 마음을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어른을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친할머니에게까지 차례대로 버림받고 친척집을 전전하다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다면 차라리 나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어지럽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뭐 하겠어요? 저는 이미 그 시간을 지나 이 나이가 되었고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는걸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까지 저는 참 많은 후회를 겪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20살이 되어 일을 하러 간 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여중 여고를 나온 제게 남자는 환상 속의 동물 같았습니다. 다정하고 강하고 게다가 날 사랑해준다면 그에게만큼은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었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진정한 사랑만이 저의 불완전한 자아를 완성해 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랑의 눈먼 20살 어린 아가씨는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결정인 것도 모른 채요. 저는 작은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은 잡일과 청소를 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간단한 잡무를 보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고졸 사원이 숫자는 읽을 줄 아냐? 면서 저를 조롱하고자 서류를 던져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저는 그 서류를 완벽히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때부터 그 사원은 저에게 자기 일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고졸 따위한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키는 것에 감사해라 라면서요. 자존심 강했던 저는 그것이 저를 조종하고 이용하기 위한 말이었다는 건 모른 채 본인이 그렇게 대단한 대졸자면 왜 나보다 일을 못해? 고졸을 무시하는 저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라고 생각하며 일을 바득바득 깔았죠.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일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한 것도 아닌 사람이 회사 일에 손을 댔다는 게 알려지면 저는 겨우 구한 일자리를 잃을 게 분명했고 그 말단 사원도 이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해낸 일은 말단 사원의 성과가 되어 그 말단 사원은 사무실에서 일 잘하는 막내가 되었어요. 모두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멋쩍게 머리를 긁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열이 받는지요. 그렇게 잔뜩 칭찬을 받고 돌아와서는 제게 너가 한 걸로 칭찬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 어차피 너가 한 거 내가 다 고쳤으니까. 라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누굴 바보로 아는 걸까요? 제가 작성해서 준 서류를 들고 바로 보고를 가던 모습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정의 골이 조금씩 깊어지고 제 마음에 분노가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야, 미스 김, 너 이리 와. 막내 사원은 제게는 강했지만 어쨌든 막내인지라 사무실에선 조용히 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내밀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그쪽으로 갔죠. 그 직원은 벌떡 일어나더니 씩씩거리며 저를 비상구로 불러냈습니다.
그가 잔뜩 화가 났던 이유는 제가 숫자 하나를 잘못 기입했다는 것이었어요. 큰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상사가 오차를 짚어주면 다시 수정해서 보고하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상사가 평소 안 하던 실수를 하네 라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분개한 것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으니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 눈을 보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제 눈을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뭐랄까, 이성이 없는 상태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도 만만치 않았어요. 꾹꾹 참아왔던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속닥거리는 듯이 시작됐던 대화에 언성은 조금씩 높아져갔고 그 직원은 기어이 욕을 하며 제 쪽으로 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꼭 감았고 그의 손이 제 뺨으로 날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슬며시 눈을 뜨고 보니 제 앞에는 누군가에게 팔이 잡혀있는 그 직원이 보였어요. 그 직원을 제지한 사람은 같은 사무실의 대리였습니다. 저와 별다른 접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과묵하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 대리는 낮은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었던 직원은 자기보다 키가 2뼘은 더 큰 대리의 등장에 당황해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대리는 단호하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우물쭈물하며 뭐라 변명을 하려 했지만 대리의 질문에 대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리는 직원의 팔을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데려다가 소리를 지른 것도 모자라서 손을 대려고 합니까? 직원은 또다시 발끈해서 소리쳤어요. 저게 무슨 직원이에요? 그냥 청소부지. 순간 눈에서 후두둑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서웠던 거죠. 갓 20살이 된 아이가 나이 차이 나는 남자에게 큰 소리를 들은 것도 모자라 손찌검 당할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으니 놀랬던 것입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자 직원은 가증스러운 짓 하지 말라며 흥분해 소리 지르며 발을 굴렀고 대리는 저와 직원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로 데려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직원이 상사들 다 있는 곳에서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부장이 평소 신임하는 부하 직원인 대리에게 직접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라고요. 당장 네 후배한테 가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울먹거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잘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지만 한번 터진 입을 멈출 순 없었어요. 제게 있었던 모든 일을 들은 대리는 이 일을 상사에게 보고했고 저를 괴롭혔던 직원은 결국 잘렸습니다. 입사해서 내내 적응을 못하던 사람이 이제야 제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가장 초보적인 일조차 스스로의 힘으로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니 저와 있었던 일을 계기로 내쫓아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일자리를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격리로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직원과의 일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시선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진 않았습니다. 말했듯 당시에 제게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게다가 격리일을 하게 되었다는 게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남아있기로 한 회사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더라고요. 사람과의 문제도 있었고 일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죠. 조언을 받을 어른도 없고 조언을 구할 형제도 없고 친구들은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게 힘이 되어준 유일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직원과 트러블이 있었을 때 저를 도와주었던 대리님이었어요. 사실 그 일 이후로 대리님은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또래의 여동생이 있더라고요.
자기 동생은 아직도 철없는 어린 나이같이 구는데 저는 밖에서 씩씩하게 사회생활 하는 게 대견하다고도 했고, 그런 일을 겪는 걸 보았으니 여동생 생각이 나서 자꾸 제가 눈에 밟힌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런 태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성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정말 여동생을 대하듯 하는 모습이었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도 그 사람의 행동을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똑바로 쳐다보던 눈도 보지 못하겠고, 말을 걸면 저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라고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몇 개월 동안 고민과 고민, 부정의 부정을 거듭한 끝에 결국 제 마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대리님에게 이성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리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고 기뻤지만 마음이 썩 편치 않았어요. 솔직히 얼마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었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만나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안 채 어영부영 시간이 흘렀고, 대리님의 진지한 고백으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님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이성적인 감정은 제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고, 저는 대리님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대리님은 다정한 분이었고 달콤한 말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당장 오늘을 살아내기 급급한 제가 미래를 기대하게 된 것도 다 대리님 덕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내일이 기대가 된 적이 없는데 회사에 가서 대리님을 보는 게 기다려지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을 1년, 2년 뒤가 기다려졌죠. 만난 지 1년이 안 됐을 때 대리님은 제게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어린이 안 되지만 몇 년 뒤엔 결혼을 하자면서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리님의 행동이 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변한 게 아닐 거라고 현실을 부정했지만, 대리님이 부모님의 강요로 소개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며 우는 저를 보며 대리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동안 소홀했던 건 인정한다고, 그런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거라며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위기가 있고 나서부터는 다시 예전에 다정했던 대리님으로 돌아왔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 같진 않았지만요. 1년, 2년이 흐르며 식어가는 우리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면 어떻게 되겠어? 나무가 재가 돼서 사라지겠지? 남녀 관계라는 것도 그런 거야. 처음에야 불같이 사랑을 하지.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면 그 애정은 금방 꺼지고 말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은은하게 모닥불처럼 연애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처음 같지 않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알겠지? 라는 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제게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당장은 부모님의 반대로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은 고아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신가 봐. 너가 이해해줘. 아무래도 부모가 없으면 부모한테 배워야 하는 것들을 못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혼해서 시부모님한테 배워야 하는데 솔직히 그게 무슨 고생이야. 그래도 내가 잘 얘기해놨어.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하면서 싹싹하게 일도 잘 배우고 있다고 해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몇 년 지나면 인정해 주실 거야.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아왔기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으나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부모 없는 건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대리님의 부모님이 저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경이 끊겼어요. 어딘가 이상한 마음에 대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평소에도 안 하고 그랬잖아. 별일 아닐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월경이 끊기는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었죠. 그리고 심하게 졸음이 몰려왔고 몸살 증상처럼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여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친구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며 둘러서 얘기를 하니 여직원들은 그것이 임신 증상과 같다고 말했어요. 자기 친구면 아직 어리지 않아? 그런데 임신이라고? 결혼은 하고 임신한 거겠지? 그거 아니면 그런 친구랑 어울리지 마. 결혼도 안 한 처자가 임신부터 하면 세상 무슨 망신이야. 그런 친구 옆에 있으면 자기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자기가 일도 잘하고 똑부러지고 내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니까 새겨들어. 알겠지? 이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아유, 언니는 어린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임신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다른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하니까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아보라고 그래.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약 같은 건 조심해서 먹으라고 하고. 저는 애써 웃으며 그러겠다 대답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저는 덜덜 떨며 임신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임신이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현실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일을 마친 뒤 대리님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현재 아이를 가졌다고 말이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게 두려웠지만 결혼을 약속했기에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온 그 약속을 믿었기에 저는 임신 사실을 대리님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묻기도 전에 대리님은 따지듯이 제게 물었습니다. 임신이라고? 대리님도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당장 기뻐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신체적인 증상과 임신 테스트기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그 테스트기라는 거 정확한 거야? 대리님은 그 다음날 저를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의 입을 통해 임신 결과를 확실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만 이 핑계로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죠. 그런데 대리님의 표정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라며 옷자락을 슬며시 붙잡았는데 대리님은 제 손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죠. 내 자식 맞아? 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게 대리님의 아이가 아니라면 누구의 아이일까요? 저 말은 제가 다른 사람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대리님 아이죠. 대리님은 누가 봐도 의심하는 눈초리와 말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게 내 아이가 맞다는 증거 있어? 까놓고 말해서 너가 집에 들어가서 혼자 뭘 하고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나이 여자애들은 부모들이 단속을 하는데 넌 아니잖아. 어디 나가서 뭘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놓고 말해야 알아듣겠어? 솔직히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내가 네 월급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매번 밥도 사고 데이트 비용도 내냐? 다른 남자한테서 받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저에게 쓰는 돈을 아끼고 아껴서 데이트 비용으로 쓴 거였어요. 여자라고, 어리다고, 모든 걸 의지하고 싶지 않았고, 저도 쓸만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다는 이유로 부정한 여자 취급을 받다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대리님은 계속해서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저를 둔 채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붙잡으려고 뛰어갔지만 그를 잡을 순 없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리님은 저와의 대화를 차단했고 되려 차갑게 굴었어요. 저희가 연애 중이라는 걸 모르는 다른 직원들은 저에게 대리님이 오늘따라 차갑다고 혹시 밉보인 게 있냐고 물을 정도였죠. 저는 퇴근 후 대리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대리님은 이미 저를 더러운 여자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다른 남자를 어디서 만나냐고 하소연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이번에도 퇴근 중인 대리님을 쫓아가려는데 회사 앞에서 누군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어머니 뻘되는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은 제 팔을 강하게 잡고 저를 거칠게 끌고 갔어요. 그 아주머니는 절 카페에 데려다 앉혔고 자기를 대리님의 엄마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예의를 차렸는데 그분은 그것도 보기 싫어하셨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혐오하는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를 노려보는 눈을 보자마자 왜 그분이 저를 찾아왔는지 직감했습니다. 애를 가졌다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네. 그분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지워. 그분은 이 두 글자로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대리님은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이를 지우라다니. 맞습니다. 대리님은 제가 가진 아이가 본인의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이의 존재를 본인 입으로 인정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든 그 사실을 부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아이의 존재를 어머니에게 들켰고 그 어머니가 기어이 저를 찾아와 봉투를 내민 것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내어주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과 아무렇지 않게 생명을 없애라는 그 태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반응이 없자 대리님의 어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 우리 애가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데도 쫓아다녔다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모르는 척 하지 마라. 다 듣고 왔으니까. 둘이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는데 너가 자꾸 쫓아다녀서 곤란한 게 한두 개가 아니란다. 너가 계속 그러면 지금 만나는 여자한테 무슨 면목이 있겠니? 그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하니까 괜히 멀쩡한 남자 앞길 막지 말고 애 지우고 떨어져. 알겠어? 언제부터 만났는데요? 내가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니?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꽤 오래됐겠지. 제가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만남이 있었다는 말이었죠. 만나는 여자가 있는 남자가 저와 아이를 가질 리 있겠어요? 저는 임자 있는 남자를 쫓아다니는 여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너가 그렇게 쫓아다니니 한 번쯤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겠지. 남자는 원래 그래. 그러니 누가 그렇게 쉽게 몸 주고 마음 주래? 그리고 임신하면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꿈이 너무 크다. 예,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 하는 거야. 저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굳이 더 듣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돈 받고 끝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서면 뱃속의 아이는요. 세상 빛도 못 보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면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용기 내고 싶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힘겹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아요. 어찌됐든 대리님 아이고 그건 대리님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을 만나는 걸 제가 쫓아다닌 게 아니라 저랑 만나는 중에 다른 분을 만나신 거예요. 대리님의 어머니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너 지금 내 아들이 바람이라도 폈다 이거야? 다른 사람을 만나는 중에 저를 만난 것도 바람이고 저를 만나는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바람이죠. 대리님도 떳떳하지 않다는 거 정말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야! 큰 소리가 나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고 그 사람은 겨우 감정을 추스르며 이를 꽉 깨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아들이랑 만나는 게 가당키나 해?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격리를 간다면서? 부모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아들한테 시집와서 편하게 살림이나 하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알고 보니 대리님은 꽤 잘 사는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리님과 선을 봐서 교제를 시작한 그 여자분도 능력 있는 신여성이었죠. 그러하니 제가 더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근본도 없는 여자가 재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생각해도 이상할 게 없었죠. 하지만 이런 관계를 따지기에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도와줄 어른도 없었죠. 저는 대리님의 어머니의 협박성 짙은 이야기를 1시간 내내 듣고서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지우지 않으면 억지로 데려가서라도 지우게 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아이를 지울 수 없었어요. 부모에게 버려지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았기에 제 아이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지역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 대리님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보고자 했는데 제 앞에서 보란듯이 새로 만나는 여자와 다정히 걸어가던 그 모습을 보곤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지내던 보증금으로 작은 방을 마련했고 설거지 일이나 가정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점점 배가 불러오니 그마저도 못하게 되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하며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양수가 터져 홀로 병원을 가고 진통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늘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저를 불쌍히 생각해주는 사람이 몇몇이 생각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집주인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은 제 배가 점점 불러올 때 임신한 줄 모르고 집을 내준 건데 설마 임신을 한 상태에서 온 거냐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자가 임신을 했다니 불결하다며 저를 쫓아내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면 더 나은 방을 줬을 거라는 말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거라며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셨죠. 사람에게 크게 된 터라 그런 호의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아이의 안전까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존심 따위 부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빌라는 조용했어요. 저는 집에 아이를 누이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열고 나가니 집주인 아주머니더라고요. 이쯤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늘이었네. 라면서 무작정 집으로 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에휴, 오느라 고생했어. 밥은 먹었나?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탓에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커다란 냄비였어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미역국이야. 다 먹으면 다시 해줄 테니까 먹어. 그리고 애는 어디 있어? 아주머니는 아이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고, 엄마 코를 빼다 박았네. 이후로도 아주머니의 도움을 매우 많이 받았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도움을 주셨고 아이를 맡길 만한 곳도 함께 알아봐 주셨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몸을 추스르는 데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산후풍이 든다며 찜질기를 이것저것 가져다 주시고 조심해야 하는 것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몸의 장기의 위치가 바뀌고 아이를 낳으면 온몸이 부서지는 거야. 그것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아주 조심해야 돼. 지금 관리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고생하니까 지금부터 잘 관리해. 알겠지? 아주머니는 출산과 육아에 해박하셨습니다. 나이도 있으시다 보니
저는 자식들을 여럿 키워 출가를 시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머니를 통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난 남편이 없어. 당황스러웠지만 그게 큰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도 남편이 없는데 아이가 있으니까요. 사별을 했든 다른 이유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돌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이후로 자식이 생기지 않자 시댁 어른들에 의해 소박을 맞은 것이었어요. 소박 맞은 딸이 부끄럽다며 친정 부모님은 아주머니 명의로 작은 건물 하나를 주고 연을 끊으셨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저를 더 챙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기구한 인생을 사는 저와 아주머니는 여러모로 의지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3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낳기까지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 세상에 이런 행복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 친부모가 저를 버린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비록 돈은 모이지 않았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었지만 아이에게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세상의 전부였고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이가 끙끙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어디가 불편한가 싶어 아이를 안아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였거든요. 급하게 해열제를 먹이고 몸을 물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열이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밤새 열은 오르락 내리락 했고 저는 잠도 자지 못한 채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동틀 무렵이 되자 아이의 상태가 많이 나아진 듯 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저는 겨우 안도하며 일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씻고 나와서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이때쯤이면 아이가 깨야 하는데 미동도 없더라고요. 설마 하는 생각에 후다닥 아이를 살피니 새벽에 났던 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이의 몸이 끓고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순간에 다시 열이 치솟은 것이었죠. 아이의 상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다니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병원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물기도 제대로 말리지 못한 채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버스도 오지 않았고 저는 대로변으로 뛰어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몇 대의 택시가 저를 그냥 지나쳤어요. 불안했습니다.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첫 손님으로 여자를 태우면 재수가 없다는 미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대의 택시를 줄지어 보내는 동안 아이의 상태는 점점 심해져 가는 것만 같았어요. 구급차라도 불러야 하나 초조해하던 중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바로 택시에 올라탔어요. 제일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기사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택시를 출발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쌕쌕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저는 도착하자마자 택시비를 드리고 뛰어갈 생각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지갑에 있는 돈은 단 3,000원 뿐이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15년 만에 친정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신다기에 바로 전날 돈을 털어 위로의 의미로 조의금을 드렸었거든요. 그동안 도움받은 게 크니 그 정도는 문제될 게 없었죠. 아차 싶었습니다. 단돈 3,000원으로 응급실을 갈 수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저 기사님, 3,000원어치 거리만 가주실래요? 지금 제 수중에 있는 돈이 3,000원밖에 없어서요. 택시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흘끔 쳐다보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아픈가 봐요? 네, 아이가 열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서 그러니까 3,000원어치만 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가겠습니다. 기사님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내가 애가 넷이에요. 애를 많이 키워봐서 아는데 그 나이 정도 되면 한 번씩 크게 알아요. 열나는 일은 일도 아니지. 너무 심각한 거 아니면 금방 지나갈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보아하니 엄마가 많이 어린 것 같네.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언제 아팠냐는 듯 쌩쌩해질 테니까 애기 엄마도 좀 쉬다가 가요. 세울 때 되면 세울게.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아까는 패닉 상태라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깜빡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전날 밤에 급하게 친정에 내려가 봐야겠다는 아주머니를 배웅하고 새벽 내내 잠을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추운 겨울에 밖에서 오랫동안 택시를 기다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택시의 따뜻한 히터바람에 눈이 저절로 스르르 감기더라고요. 그렇게 졸다가 번뜩하고 눈을 떴어요. 이제 내릴 때가 됐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분명 많이 온 것 같은데 아직도 미터기는 3,000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아저씨의 한쪽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하고 보니 아저씨는 미터기를 껐다 켰다 하고 계셨어요. 미터기의 숫자가 3,000원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조절하고 계셨던 것이죠.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려던 찰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꼬깃하게 접어두었던 3,000원을 기사님에게 드렸어요. 3,000원이면 충분히 오네요. 애 데리고 얼른 가요. 라며 제 돈을 받아드셨죠. 돈을 받아든 아저씨의 오른쪽 손에는 검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사님에게 감사하다고 거듭 말씀드린 뒤에 곧장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아이를 본 의사는 기사님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고열이 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치 방법도 알려주었죠. 애들은 한 번 앓으면 큰다는 말이 있어요. 아프면 걱정되는 게 당연한 엄마 마음이지만 너무 걱정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수납해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게다가 돌아갈 차비까지 없었죠. 아무나 붙잡고 돈을 빌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은 제 학창시절 은사님의 큰딸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돌봐주시던 때 가깝게 지냈던 언니였죠. 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아이는 또 결혼했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는 저를 쓱 훑어보더니 절 데리고 병원 로비로 갔습니다.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신발은 또 그게 뭐야? 저는 그제야 제가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차마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언니는 지금 당장은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저를 일으켜 수납창고로 갔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과 그 가족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무거웠거든요. 그렇게 사라졌는데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듯 자기 돈으로 수납을 해주고 돌아갈 차비도 주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똑부러졌지. 아버지는 항상 고집이 센 것도 네 나름대로 계획이 뚜렷하기 때문일 거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여기서 계속 일하니까 네 계획이 잘 풀리면 찾아와. 놀라운 우연이었습니다. 그 언니를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매 순간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제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한계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제가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으니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가 돈 때문에 배우고 싶은 걸 배우지 못하고 마땅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빠 없이 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없을 테니 제가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쉽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나이도 어렸으니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들이 제게 접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에게만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제 아이에게까지 접근해서 아빠가 없으니 외롭지 않냐? 엄마 혼자 일을 하니 돈이 없어서 네가 이런 것도 못 갖는 거다. 너 먹여 살리려고 엄마가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인간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런데 남의 돈 버는 걸로는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사업에 소질이 있다는 걸요.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흑자를 만들었고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번듯한 사무실에 직원까지 둔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게 되면서 제가 한 일은 그동안 제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병원으로 찾아가 선생님의 큰딸 언니를 만났고 긴 세월 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선생님을 다시 찾아뵈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괘씸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며 되려 저를 이해해 주셨고 저는 어렸을 땐 이해하지 못했던 선생님의 진심과 가르침을 그제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움을 받은 몇몇 분들을 만나 작게는 식사 대접, 크게는 선물을 들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렀고 저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인적 드문 길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서 있던 차량이 제 차를 쿵 하고 박았어요. 놀라서 밖으로 나가니 웬 택시가 정차 중이던 제 차를 박은 것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내리지도 않았고요. 제 차가 고급 외제차였기 때문에 혹시 놀라 나오지 못하는 걸까 싶어 다가갔는데 차 안의 운전자는 몸이 오른쪽으로 쏠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쓰러진 게 분명해 보이는 운전자를 깨우기 위해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119에 신고를 한 뒤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뒷자리 창문을 깼습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신고를 하니 숨을 쉬느냐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지금 당장 어떤 조치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창문을 깨고 겨우 차의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숨은 쉬는 상태였지만 내쉬는 숨이 매우 가늘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몸이 큰 남자 택시기사를 끌어내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니 119 구급대가 왔고 남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덕에 생명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구급차가 떠난 이후에야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유리를 깨느라 손에는 상처가 났고 낑낑거리며 택시기사를 옮기느라 몸이 차와 바닥에 쓸려 까진 상처가 많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좋다는 구급대원의 말에 차는 견인시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너무 놀란 탓에 운전은 못하겠더라고요. 상처를 소독하고 간단한 처치를 받으며 회사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이 지나니 간호사 한 분이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구한 운전자가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는데 혹시 가보겠냐는 물음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괜히 부끄럽고 민망해서요. 그런데 제가 오지 않으면 본인이 가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민망해하며 택시기사에게로 갔습니다. 택시기사는 저를 보자마자 감사 인사를 건네었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다며 잘 회복하시라는 인사를 남기고 뒤돌아서려는데 제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택시기사의 오른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인천에서 택시 하셨었나요? 기사님은 깜짝 놀라며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젊은 엄마를 응급실에 데려다 주신 적도 있으세요? 기사님은 왜 그런 걸 물어보냐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손님이 한둘은 아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3,000원어치만 데려달라고 한 아이 엄마를 본 적 없으신가요? 기사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왈칵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당황했죠. 기사님의 오른손에는 검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안고 동동거리던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주셨던 택시기사님도 검지가 없었죠. 기사님의 선의가 돌고 돌아 어느 날 기사님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건네어 들은 기사님 또한 너무나 놀라셨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냐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이 놀라운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이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며 하나같이 엄지를 올렸죠. 저는 그제야 모든 은혜를 갚았습니다. 기사님은 제 차를 박았으니 보상을 하겠다 하셨지만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되려 기사님에게 차를 뽑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죠.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순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호의만 있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도 견딜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마치 저처럼 말이죠. 저는 외롭게 태어나 외롭게 자랐지만 지금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고 따뜻한 이웃이 생겼으니까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할 때 아들의 친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서야 정신 차렸다고. 그래도 내 아들인데 결혼식은 참석하고 싶다는 뻔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투자 실패로 쫄딱 망한 지 오래고 이혼당해 호라비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제 자식마저 외면했나 싶은 생각이 조금 허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뿐이죠. 지금은 그런 인간과 결혼하지 않은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